영희야, 미안해. 내 딸, 영희야. 치매로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던 수조원 때 재벌 회장이 처음 보는 수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병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연희가 아니라 영숙이었어요. 노인의 눈빛을 바꾼 건 단 하나.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백금 펜던트였습니다. 52년 전 쫓겨난 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 그리고 그날 밤 태어난 쌍둥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52년을 숨겨왔습니다. 누군가는 52년을 찾아 헤맸어요. 작은 펜던트 하나가 잠들어 있던 비밀을 깨웁니다. 딸도 아닌 그녀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갑고 텅 빈 이불만 닿았죠. 남편이 떠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쇄골 쪽으로 올라갔어요. 손가락 끝에 작고 차가운 금속이 닿았죠. 새끼 손톱만한 백금 펜던트였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뺀 적이 없었어요. 목욕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 장례식 날에도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지 않았죠.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 누군가 널브러진 신문지를 깔아놓았는데 그 위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대요. 분유한 통도 기저귀 한 장도 없이 오직 이 펜던트 하나만 목에 걸린 채로요. 영숙은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처럼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안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원래는 사진이든 쪽지든 뭔가 들어있어야 할 것 같은 구조였죠. 하지만 그 안은 평생 비어 있었습니다. 열어볼 때마다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었죠. 마치 자신의 가슴속처럼요. 그래도 영숙은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유일한 뿔이었으니까요. 어딘가에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단서가 이것이라고 믿었죠. 21살에 고아원을 나왔어요. 수녀님이 손수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들고 간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실습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5되던 해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영숙이 야근하다 쓰러졌을 때 업어서 응급실까지 뛰어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훗날 남편이 되었어요. 나는 당신 과거 안 궁금해. 지금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프로포즈 대신 그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뿌리 없이 떠돌던 영숙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죠. 아들을 낳고 3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허름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먼저였어요. 3년 전 미국 대학원에 합격했다며 공항에서 손 흔들던 아이. 딸 수진이는 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부산 사람과 결혼해서 멀리 떠났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니까요. 남편과 둘이 오순도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새벽이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새벽 4시 23분. 응급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고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손,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리던 미소, 잠들기 전 꼭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자고요. 준혁이는 미국으로 오라 했고 수진이는 부산으로 내려오라 했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에 홀로 남았어요.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린 옷장, 남편이 쓰던 칫솔이 그대로 있는 화장실, 남편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빈 둥지처럼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더 커져갔어요. 남편마저 떠난 이 집은 빈 둥지가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요양병원, 영숙이 수간호사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오전 7시, 인수인계를 받는데 당직 간호사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간호사님, 오늘 VIP 병동에 새 환자분이 오신대요. 한성그룹 창업주 박창길 회장님이래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중증 치매래요. 가족들이 언론 노출 피하려고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남편이 꼭 전화를 했었어요. 점심 맛있게 먹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VIP 병동에서 수간호사 긴급 호출이었어요. 특실 앞에서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발작을 일으켰는데 진정제를 써도 효과가 없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열었죠. 넓은 특실 창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에 깊이 패인 주름. 이분이 그 유명한 박창길 회장이었어요. 영숙은 노인의 마른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수간호사 박영숙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영숙의 얼굴 위에 딱 멈췄죠. 연이야. 영숙은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노인의 마른 손이 영숙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연이야. 노인이 울부짖었어요. 침대에서 발버둥 치면서 심장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는 연희가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손목을 붙잡았죠. 연희야, 제발. 아빠한테 돌아와. 제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린 눈물을 보면서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진정제 추가요. 하지만 노인은 끝까지 영숙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용서해줘. 진정제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노인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영숙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연희, 그건 누구일까요? 왜 나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른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에 검은 정장 차림,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시선이 영숙의 목 언저리에 멈췄어요. 간호사 가운 안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펜던트의 윤곽이 느껴졌죠.
노인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걸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은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52년 동안 함께해온 작은 금속 조각. 텅 빈 그 안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어쩌면 이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만남이 52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도 못했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진 김 집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죠. 그 펜던트, 방금 수간호사 목에서 본 그것. 52년 전 자신의 손으로 아기 목에 걸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 집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밤. 1973년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이었죠. 그때 김 집사는 33세 젊은 운전기사였습니다. 박 회장의 외동딸 연희 아가씨는 22살이었어요. 맑고 고운 눈매에 누구에게나 다정한 분이었죠. 그런 아가씨가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장님이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미술학도였죠. 내 딸이 거지 같은 놈이랑 눈이 맞아? 당장 나가. 연희 아가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김 집사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 집사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연희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에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김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날 밤 아가씨는 김 집사의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처럼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기 둘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아가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죠. 김 집사님, 제 부탁 들어주세요. 연희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고아원에 맡겨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찾으면 빼앗아갈 거예요. 제가 사랑한 사람의 핏줄이라고 평생 미워할 거예요. 아가씨가 목에서 백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로켓처럼 열리는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이 목걸이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펜던트는 첫째에게, 줄은 둘째에게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 안에 작은 사진을 넣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만나면 목걸이가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아가씨가 김 집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요, 김 집사님. 그리고 그날 새벽 연희 아가씨의 심장이 멈췄어요. 23세 짧은 생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아가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목걸이를 반으로 나눠 아기들 목에 걸어주었죠. 그리고 두 아이를 다른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아기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김 집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위로 빗물처럼 눈물이 떨어졌죠. 회장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가슴에 묻었어요. 52년. 김 집사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 집사는 세면대에서 물을 끄고 중얼거렸어요. 아가씨, 드디어 찾았어요. 한 명을 찾았어요. 화장실을 나와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집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성그룹 박창길 회장님 수행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번에 수고해 주신 의료진들께 따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어 하시네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자세가 달라졌죠. 아, 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회장님을 돌봐주신 수간호사 박영숙 씨의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 선물을 보내드리려고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김 집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사장님께 확인하셔도 됩니다. 회장님과 절친한 사이시니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캐비닛에서 서류를 꺼내왔어요. 박영숙, 수간호사, 1973년생, 출생지 서울 도봉구 성당 앞 기아 발견. 김 집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973년 연희 아가씨가 쌍둥이를 낳은 바로 그 해였어요. 서울 도봉구 성당, 자신이 첫째 아기를 두고 온 바로 그곳이었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사 한부 해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된 서류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한편 영숙은 저녁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연희야. 낮에 박 회장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 노인은 나를 보고 연희라고 불렀을까요? 같은 시각, 김 집사는 회장님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조금 전부터 안정을 찾으셨어요. 신기하게도 낮에 오신 수간호사님 목소리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김 집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집사는 멈칫했어요. 회장님의 치매는 중증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셨죠. 그런데 영숙의 목소리에만 반응한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회장님의 몸이 본능적으로 손녀를 알아본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영숙이 곁에 자주 있으면 회장님의 치매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집사는 기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5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에게 하늘이 속죄할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김 집사 왔어.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죠. 낮에 본 그 간호사 말이야. 연희 같았어. 눈매가 똑같았어. 김 집사, 혹시 그 아이가... 회장님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김 집사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김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비슷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가씨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회장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김 집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회장님이 김 집사의 손을 잡았어요. 김 집사 꼭 찾아줘. 죽기 전에 내 핏줄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네, 회장님.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삶의 의지만은 놓지 않게 해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숙을 회장님 곁에 자주 있게 해야겠다고요. 그러면 회장님의 치매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모르니까요. 병실을 나온 김 집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둘째였습니다.
목걸이 줄을 가진 또 다른 아이. 그런데 김 집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최유라의 비서 한 과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을 가진 40대 남자였어요. 회장님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죠. 한 과장은 아까 김 집사가 행정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 인사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엿들었어요. 한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한 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데? 김 집사가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수간호사 인사 기록을 복사해 갔어요. 오늘 회장님이 그 수간호사를 보고 연희라고 부르며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뭐야? 박영숙입니다. 1973년생이고 고아 출신이래요. 그리고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뒷조사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 과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성그룹 본사 빌딩 48층 전략기획실에서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최유라가 앉아 있었어요. 71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매와 팽팽한 피부,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는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다음 안건 결제하겠습니다. 유라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어요. 원래 박 회장의 자리였습니다. 사모님, 이거는 회장님 직결 안건인데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회장님은 지금 요양 중이시잖아. 내가 대신하는 게 뭐가 문제야? 회의실에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2개월. 유라는 착실하게 경영권을 장악해왔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라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한성그룹에 남았습니다. 야금야금 권력을 키워온 거였죠.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으니까요. 어젯밤 한 과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박영숙이라는 수간호사, 1973년생, 고아 출신. 회장님이 그 간호사를 보고 연희라고 불렀다는 것. 연희. 그 이름을 떠올리자 52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26에 한성그룹 장남과 결혼했을 때 신우이 연희는 22살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유라는 연희가 싫었습니다. 연희가 가난한 화가와 눈이 맞아 쫓겨났을 때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연희를 닮은 간호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여자 사진 있어? 한 과장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직원증 사진이었어요. 유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52년 전 연희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직감이었어요. 만약 이 여자가 시아버지의 친손녀라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다음 날 오후 유라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유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차갑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간호사들이 인사하자 유라가 눈가를 붉히며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에 요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버님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효부시네요.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남편 없이 혼자 된 며느리를 품어주신 분이에요. 유라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유라는 국민 며느리로 통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습니다. VIP 병동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목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박영숙 수간호사. 유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걸어오는 모습, 미소 짓는 인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52년 전 연희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죠. 영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 회장님 면회 오셨어요? 목소리마저 닮았어요.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겨우 한마디 내뱉고 지나쳤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빈 회의실로 들어가 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때? 낮에는 치매 증상이 심한데 가끔 정신이 돌아오신대요. 그때마다 유 원장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신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 원장이라고? 네. 평생 사죄하지 못한 딸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고 하셨대요. 유라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 원장이 수정되면 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였죠. 그 여자를 없애야 해. 유라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사흘 뒤, 영숙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 회진을 마치고 VIP 병동으로 향하는데 간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수 간호사님, 잠깐 따라와 주세요. 간호부장실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경찰이 있었어요. 박영숙 수간호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VIP 병동 약품 창고에서 고가 영양제가 사라졌습니다. 수간호사님 사물함에서 발견됐어요.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문도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영숙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김 집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였어요. 김 집사는 즉시 이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박수 간호사는 결백합니다.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2시간 뒤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새벽 3시, 간호사 가운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영숙의 사물함에 영양제 박스를 집어넣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최유라의 비서 한 과장이었어요. 김 집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 집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영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유라는 음모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책상 위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늙은 여우 같으니
김 집사가 방해한 거였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주치의 강 선생을 불렀어요. 불러주셨습니까, 사모님?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줘요. 강 선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약 대신 다른 걸 쓰라고 못 알아들어 회장님 상태를 더 악화시키란 말이야. 강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못합니다. 저는 의사예요. 유라가 씩 웃었어요. 강 선생, 자네 딸이 미국 유학 중이지? 학비 내가 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네 아내가 다니는 병원, 우리 그룹 산하야. 사모님, 결정해. 가족을 지킬래? 아니면 환자 한 명을 지킬래? 강 선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겠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번 주 안으로 시작해. 강 선생이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어요.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희의 핏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그룹은 내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한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짓밟는 악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영숙은 야간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고요했어요. 환자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박 회장 병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걸까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이 박 회장의 침대 곁에 서 있었어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강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강 선생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수간호사. 그냥 회장님 상태 체크하러 왔어요. 영숙의 눈이 주사기를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약은 뭐예요? 그냥 수면 안정제야. 회장님이 밤에 불안해하셔서. 영숙은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약 이름과 색깔만 봐도 대충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주사기 안의 액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약간 노르스름했어요. 수면 안정제가 아니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거 수면제 아니잖아요. 처방전 좀 보여주세요. 강 선생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방전은 내 연구실에 있어. 내일 보여줄게. 안 됩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박수간호사, 왜 이래? 내가 주치의잖아. 주치의라도 처방전 없이 약물 투여는 안 돼요. 이건 규정이에요. 영숙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제발, 박수간호사.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강 선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래? 이거 안 하면 내 가족이 위험해.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시켜요? 강 선생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선생이 재빨리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강 선생이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죠. 영숙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노인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시간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어요.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영숙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어요. 치매 환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일시적 각성 상태였죠. 박 회장의 눈이 영숙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숙의 목 언저리로 내려갔어요. 간호사복 사이로 펜던트가 살짝 보였습니다. 새벽 불빛에 백금이 반짝였죠. 박 회장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어요.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베개까지 적셨어요. 연희가 가지고 있던 거야. 내 딸 연희.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너 이름이 뭐니? 박영숙이에요. 어르신. 영숙아. 박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나를 좀 도와다오. 김 집사를 불러줘. 영숙은 영문도 모른 채 김 집사를 호출했습니다. 5분 뒤 김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김 집사가 침대 곁으로 달려왔어요. 박 회장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였어요. 박 회장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 잠깐만 나가줘.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 회장이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여기 앉아봐. 김 집사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연희 맞지? 내 눈은 못 속인다. 김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52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김 집사가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어요. 저분이 바로 도봉구 성당에 맡겨졌던 첫째 아가씨입니다. 연희 아가씨의 딸이요.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손녀야. 내 손녀가 맞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핏줄이었어요. 박 회장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김 집사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뒤 박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김 집사가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연희 아가씨의 마지막 유언, 쌍둥이를 따로 고아원에 맡긴 일, 그리고 최유라가 영숙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일, 주치의를 협박해 회장님을 더 아프게 만들려 한 일까지.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유라가 그랬어? 박 회장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감히. 하지만 곧 박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이 스쳤습니다. 김 집사, 언제 다시 이 안개가 내 머릿속을 덮을지 모른다. 그러니 정신이 맑을 때 유언장을 고쳐야 해.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내가 깨어난 걸 아는 사람이 누구지? 저와 영숙수 간호사님 뿐입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정신 차린 걸 알리면 유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럼 나도 영숙이도 위험해져.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치매를 연기하마.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머지 손녀를 찾을 때까지. 김 집사. 박 회장이 김 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찾아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지는 척했습니다. 영숙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박 회장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희, 왜 자꾸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영숙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김 집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나머지 반쪽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걸이 줄을 가진 또 다른 손녀. 김 집사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대도 재래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산 코너만은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도미 안 가져가면 후회할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생선 머리를 단칼에 내리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 앞치마에 장화를 신은 52살의 영자였어요. 영자는 시장에서 독사라고 불렸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요. 손님이든 도매상이든 가격 흥정해서 지는 법이 없었죠.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싸잖아. 깎아줘. 비싸긴 뭐가 비싸.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떼온 거야. 싫으면 가. 손님이 투덜거리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새 발짝도 못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았어. 그냥 줘. 영자가 능숙하게 생선을 포장하며 씩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오늘 저녁 식구들이 마시다고 할 거야. 손님이 떠나자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노량진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밤 10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영자가 생선을 손질하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투박한 손목에 뭔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빛바랜 백금 목걸이 줄이었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쳐다봤어요. 영자야, 그거 차고 일하면 불편하지 않아? 팔아서 소고기나 사 먹지. 영자가 코방귀를 꼈습니다. 이게 내 부모 찾을 유일한 줄이야. 언젠가 이 줄 끝에 걸릴 보석 같은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에이, 무슨 보석이야. 그냥 낡은 줄이잖아. 몰라, 이모.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영자는 손목의 줄을 꼭 쥐었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이것만 가지고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이 줄에 걸릴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일 거라고. 영자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영자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28, 작은아들은 25.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도 많았죠. 큰아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죠. 영자의 손이 갈라지고 터져가며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아들들이 말할 때마다 영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너희 결혼 자금 모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영자는 억척스러웠지만
속은 여렸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눈물이 났어요. 부모 얼굴 한 번 못 보고 살아온 세월이 서러웠죠. 그래서 이 줄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 줄만 있으면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김 집사는 박 회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서울 변두리 시장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는 서울 남쪽 보육원에 맡겼으니 그 근처 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2년이나 지난 일이었어요. 단설하곤 목걸이 줄 하나뿐이었죠. 김 집사는 시장마다 들러 수소문했어요. 혹시 목에 백금줄을 두른 중년 여성 보신 적 없으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 집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요. 최유라의 비서 한 과장이었어요. 김 집사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죠. 김 집사가 뭔가 숨기고 있어.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 한 과장은 김 집사의 차를 따라 여러 시장을 돌았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망원 렌즈로 지켜봤죠. 김 집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뭘 찾는 걸까요? 한 과장은 계속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김 집사가 대도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수산 코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끝자락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영잔의 수산. 허름한 좌판 앞에서 한 여자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1,000원 더 못 깎아줘. 이 고등어가 얼마나 싱싱한데. 큰 소리로 따지는 그 여자. 김 집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린 사진을 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이었어요. 다시 좌판 앞에 여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영숙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니, 쌍둥이가 맞았어요. 김 집사의 눈이 여자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뭔가가 보였어요. 빛바랜 백금줄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목걸이 줄. 52년 전 둘째 아기 손목에 감아줬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김 집사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 뒤로 비틀거리며 숨었어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귀하게 자랐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재벌가의 손녀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토록 거칠게 살아왔어요. 갈라진 손, 굽은 허리, 거친 목소리.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가갈 수 없었어요. 먼저 회장님께 보고해야 했죠. 김 집사는 눈물을 닦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한 과장이었습니다. 망원 렌즈로 모든 것을 찍었어요. 김 집사가 바라보던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에 감긴 백금줄까지. 한 과장은 즉시 사진을 최유라에게 전송했습니다. 사모님, 김 집사가 시장에서 누군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진 보내봐. 한 과장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최유라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야, 이건? 영자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숙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최유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어? 쌍둥이였던 거예요. 연희가 쌍둥이를 낳았던 겁니다. 최유라는 영자의 손목을 확대해서 봤어요. 백금 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52년 전 연희가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펜던트만 있었던 거야. 줄은 나머지 쌍둥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최유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숙이 단아한 꽃이라면 이 여자는 거친 들풀이었어요. 저 억척스러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두 자매가 만나면 큰일이었습니다. 목걸이가 하나로 합쳐지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최유라는 결심했어요. 한 과장, 저 여자 신상 파악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자매의 운명을 갈라놓을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박 회장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기 회진 시간이었어요. 혈압과 맥박을 체크해야 했죠. 병실 안에는 최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걱정하는 척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좀 어떠세요? 유라가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만 나왔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영숙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혈압 재러 왔어요. 유라가 영숙을 훑어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고하세요. 나는 잠깐 나갈게요.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영숙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영숙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이 닫히자 영숙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영숙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힘이 꽤 셌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흐릿하던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검지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바닥 위에서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시장.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자, 박 회장이 영숙의 손바닥에 쓴 4글자였습니다. 영숙은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의 눈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흐릿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시장, 영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장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영숙은 혈압을 재면서도 생각에 빠졌어요. 회장님의 행동이 무언가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도에 나온 유라는 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첫째를 병원에서 떼어놓아야겠어.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미끼를 던져. 어머니 연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때도 시장 7번 골목으로 오라고 해. 한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사모님, 둘째도 그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거야. 영숙이가 영자를 찾으러 올 때쯤이면 영자는 이미 끝나 있을 거야. 그리고 영숙이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돌아오겠지. 알겠습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어요. 둘이 만나는 꼴은 절대 못 봐. 같은 시각, 김 집사는 대도 재래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지켜봐야 했어요. 유 원장 수정이 끝난 후에 진실을 밝혀야 했죠. 김 집사는 시장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자의 수산이 보였어요. 영자가 손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상태 급변. 즉시 귀환 요청. 김 집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김 집사님, 잠깐만요. 돌아보니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입이 막히고 팔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근처 창고로 끌려갔어요. 어두운 창고 안에서 김 집사는 의자에 묶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몇 시간만 지나면 풀어드릴 테니까. 김 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를 지킬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한편 영숙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당신 어머니 연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대도 시장 7번 골목으로 오세요.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연희. 아까 회장님이 부른 그 이름. 그리고 손바닥에 쓴 시장이라는 글자. 우연이라기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어요. 대도 시장으로 가기로요. 저녁 6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영자는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어서 일찍 파장이었죠. 하나둘씩 상인들이 떠나며 시장이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10명쯤 됐습니다.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이었죠. 영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뭐야, 너희? 남자들이 영자를 에워쌌습니다. 박영자 씨 맞지? 누구세요? 조용히 따라와. 할 얘기가 있어. 영자가 콧방귀를 꼈어요. 누가 날 찾아? 나는 빚진 사람도 없는데. 당신 출생에 관한 거야.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출생이라고요. 자가씩 웃었어요. 내가 누구 핏줄인지 알면 놀랄걸.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 영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싫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제로 끌고 가야겠네.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영자는 옆에 있던 생선 상자를 집어 휘둘렀어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여자였습니다.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팔이 꺾이고 상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시장 바닥을 적셨어요. 생선 비린내와 빗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영자는 쓰러진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쳤습니다. 손목에 감긴 백금줄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영자는 그 줄을 꼭 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폭우 속을 뚫고 달려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7번 골목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속았나 싶어 되돌아가려는데 옆 골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여자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뭐야 또. 남자들이 영숙을 노려봤어요. 영숙은 달려가 쓰러진 여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비명을 지르려다 멈췄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얼굴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자도 영숙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바닥에 쓰인 글자가 떠올랐어요. 시장, 영자.
이 여자가 영자인 걸까요? 그리고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걸까요? 폭우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5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험악한 남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둘 다 끌고 가. 남자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영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생선 상자를 집어 다시 휘둘렀습니다. 건드리지 마.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영자는 소금 포대까지 집어들어 남자들 얼굴에 던졌습니다. 꺼져, 이 나쁜 놈들아. 생선 비린내 나는 얼음물이 남자들 얼굴에 쏟아졌어요. 시야가 가려진 남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도 정신을 차렸어요.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남자들에게 끼얹었습니다. 두 여자가 등을 맞대고 저항했어요. 하지만 10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장 어딘가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익. 아, 영잔의 수산 건드리는 놈들이 누구야? 우렁찬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몽둥이와 빗자루를 든 상인들이었어요. 영자 언니 건드리지 마. 이 동네에서 행패야? 죽고 싶어? 상인 10여 명이 빗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장사해온 동료들이었어요. 김 집사가 미리 손을 써둔 거였습니다. 영자를 지켜달라고 상인들에게 부탁해뒀죠. 용역들과 상인들이 뒤엉켰어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이야 도망쳐. 누군가 외쳤어요. 영숙은 쓰러진 영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영자의 손을 꽉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똑같은 온기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빗물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시장 구석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천막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 위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숨을 고르느라 바빴죠.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구하러 온 거야? 영숙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시장 영자를 찾으라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 한성그룹 박창길 회장님이에요. 내가 간호하는 환자분인데 나를 보고 자꾸 연희라고 부르셨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연희? 그게 누군데? 몰라요. 하지만 회장님이 내 손바닥에 당신 이름을 쓰셨어요. 시장 영자. 그래서 왔어요.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숙이 젖은 셔츠 안쪽을 더듬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백금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이것만 들고 버려져 있었대요.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영자가 젖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투박한 손목에 칭칭 감겨있던 낡은 백금줄을 풀어냈어요. 이거 봐. 영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도 이것만 들고 버려져 있었어. 고아원에서. 이게 내 부모 찾을 유일한 줄이라고 했어. 영숙의 숨이 멎었어요. 펜던트와 줄, 반으로 나뉜 목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떨리는 손이 허공에서 만났어요. 영숙이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자가 줄 끝을 내밀었어요. 끊어졌던 줄의 끝에 펜던트가 걸렸습니다. 딸깍. 52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반쪽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 순간 연결된 목걸이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펜던트 뒷면에 낡은 이음새가 툭 하고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펜던트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22살쯤 돼 보였습니다. 눈매가 영숙과 영자를 꼭 닮았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가을, 연희. 영자가 사진을 보며 울먹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야? 연희가 우리 엄마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았어요. 언니. 영자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동생이 있었어. 영숙이 영자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시장 골목. 낡은 천막 아래에서 52년을 돌아 만난 자매의 오열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우리 드디어 만났어. 영자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동생을 꼭 껴안았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핏줄 같은 피를 나눈 사람. 5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영숙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쌍둥이야? 왜 따로 버려진 거야? 왜 우리가 따로따로 버려진 거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회장님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 영자가 콧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찾는 건데? 아직 몰라.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야. 영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이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영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평생 혼자였어. 남편도 죽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근데 언니가 있었다니. 나도 그래.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 근데 이제 동생이 생겼어.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어요. 빗물에 젖은 두 몸이 하나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천막 밖으로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이 영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목걸이 줄이 감겨 있던 자리에 빨간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이걸 차고 있었구나. 응. 한 번도 안 풀었어. 이거 없으면 부모님 못 찾을 것 같아서. 영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고생 많았다. 언니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2년.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반쪽이 하나가 된 목걸이처럼 두 자매도 비로소 하나가 됐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연희의 영혼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52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딸들을 바라보며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던 두 자매가 몸을 떼었어요. 영숙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이상해. 뭐가? 아까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 회장님 상태가 급변했다고.
근데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셨거든.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누군가 일부러 거짓 문자를 보낸 것 같아. 나를 병원 밖으로 끌어내려고. 영숙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이상해. 김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 김 집사가 누군데? 회장님을 50년 넘게 모신 분이야. 나를 도와주셨고 아마 너도 지켜보고 계셨을 거야. 영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아까 그 용역들 얘기가 생각나. 누가 시켰는지 알아내야 해. 영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야, 철수야. 나 영자 언니야. 아까 우리 가게 앞에 검은색 승합차 있었잖아. 그거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영자가 설명했어요. 시장 퀵서비스 애들이야. 내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야. 저 애들이 이 동네 차량 움직임은 다 꿰고 있어. 5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 차 시장 뒤쪽 폐창고 쪽으로 갔어. 지금도 거기 있는 것 같아. 영자가 영숙을 봤어요. 창고래. 김 집사람 분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 두 자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시장 뒤편 폐창고. 녹슨 철문 앞에 남자 둘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영숙과 영자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저놈들 어떻게 유인하지? 영자가 씩 웃었어요. 언니,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굴렀어. 나한테 맡겨. 영자가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방서죠? 대도시장 뒤쪽 폐창고에서 연기가 나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상인 몇 명에게도 연락했어요. 잠시 후 시장 상인 대여섯 명이 창고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창고를 지키던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불이라고? 소방차 온다. 빨리 확인해봐.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틈을 타서 영숙이 창고 뒷문으로 잠입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구석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묶여 있었습니다. 김 집사였어요. 김 집사님. 영숙이 달려갔습니다. 김 집사의 입에 물린 천을 풀어줬어요. 수간호사님. 어떻게 여길? 설명은 나중에 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영숙이 김 집사를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는 영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숙과 똑같은 얼굴. 둘째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가 김 집사를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빨리 나가요. 세 사람은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시장 골목을 돌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자의 단골 식당 뒷방이었어요. 김 집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자매가 김 집사 앞에 섰어요. 김 집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2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맡겼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김 집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숙과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김 집사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52년 전에 두 분을 고아원에 버린 게 저예요. 두 자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연희 아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아이들을 따로 맡겨달라고. 한 곳에 두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목걸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목에 걸어줬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출산 직후에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회장님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다고. 대신 아이들만은 꼭 지켜달라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럼 저희 외할아버지예요? 네. 한성그룹 박창길 회장님이 두 분의 외조부이십니다. 두 자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 집사가 두 자매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영숙이 김 집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회장님이 우릴 기다린다고요? 네. 회장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수간호사님이 손녀인 것도요. 영숙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회장님이 손바닥에 쓴 글자, 연이라고 부르던 이유. 빨리 가요. 회장님한테. 세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병원 VIP 병동은 고요했어요. 김 집사가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박 회장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박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죠. 영숙과 영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 왔어요. 영숙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손목에 감았던 백금줄을 풀었어요. 영숙이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목걸이를 합쳐 박 회장 앞에 내밀었어요. 회장님 보세요. 저희가 찾았어요. 엄마가 남긴 목걸이요. 딸깍. 줄과 펜던트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박 회장이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똑같이 생긴 두 얼굴. 52년 전 연희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벗었어요. 연희가 기어이 너희를 만나게 해줬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내 손녀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과 영자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이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이 두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52년이나 찾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만났잖아요. 영숙이 박 회장의 손등에 뺨을 대며 말했어요. 이제 저희 여기 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김 집사도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52년. 기나긴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박 회장의 병실 앞이 분주했습니다. 최유라가 도착했어요. 한 과장에게 급히 연락을 받았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병실에 낯선 여자 둘이 있어요.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침대 곁에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영숙과 영자였어요.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뭐? 외할아버지?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 유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시장 바닥 거렁뱅이들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사기꾼들을 당장 끌어내. 유라가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끌어내. 경호원 둘이 뛰어들어왔어요. 유라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 움직였어요. 초점 없이 허공을 보던 눈에 갑자기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손이 번개처럼 뻗어 유라의 팔목을 낚아챘어요. 흑!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목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아흔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운 힘이었어요. 이 불효시 같은 년, 박 회장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들을 건드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러세요? 박 회장이 유라의 팔목을 놓으며 밀쳐냈어요. 유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집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 집사가 서류를 병실 바닥에 뿌렸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30년간 빼돌린 비자금 장부입니다. 김 집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회장님 약을 바꿔치기 하려 했던 녹취록입니다. 강 선생과 통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김 집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선생, 자네 딸이 미국 유학 중이지? 학비 내가 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네 아내가 다니는 병원, 우리 그룹 산하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게 당신이 쌓아온 가짜 성벽의 실체입니다. 사모님. 김 집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이 유라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그저 닥쳐. 박 회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유라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유라가 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박 회장이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내가 내 손녀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도둑 누명을 씌우고 용역을 보내 없애려 했어. 너한테 해줄 용서란 없다. 박 회장이 영숙과 영자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두 손녀를 양쪽에 세우고 유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핏줄이야. 연희가 남긴 내 손녀들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바꿀 수 없어. 유라가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이 그룹은 내 거야. 30년을 바쳤는데 내가 바친 게 아니라 훔친 거야. 박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여기 봐라. 내가 빼돌린 비자금만 50억이야. 그렇게 내 회사가 탐이 났어? 그래서 내 손녀들까지 해치려 한 거냐고. 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라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을 불러라. 문이 열리고 경찰 넷이 들어왔어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죠. 최유라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야. 나 이럴 수 없어. 유라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유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유라가 뒤를 돌아봤어요. 영숙과 영자가 나란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연희의 얼굴이었어요. 안 돼. 연희가 날 쳐다봐.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성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유라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병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숙이 박 회장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박 회장이 두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자가 박 회장을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찾아주셔서. 영숙도 함께 안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있어요.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2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이 끝난 거였어요. 김 집사도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회장이 김 집사를 바라봤어요. 김 집사, 고맙다. 연희가 부탁한 대로 아이들 지켜줬잖아. 김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두 손녀를 바라봤어요. 영수가, 영자야. 할아버지가 늦었다.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영숙이 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언니도 생기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로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숙과 영자는 박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삼청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옥이었어요. 늦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2년, 긴 세월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기다려주는 사람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자매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영숙과 영자가 나란히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이 두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 위에 생선구이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 생선이잖아요. 김 집사가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영자 아가씨네 수산에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손년의 생선이 먹고 싶었어.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52년 만에 처음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영숙이 박 회장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올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시 발라드릴게요. 고맙다.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외로운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녀 둘이 양옆에 앉아 밥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맛있으세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박 회장의 전담 간호사가 됐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영자는 새벽에 시장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왔어요. 박 회장의 말동무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어?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 어떤 아줌마가 광어 가격 깎으려고 1시간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깎아줬어? 에이, 제가 누군데요? 끝까지 버텼죠.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두 자매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녀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간호사로만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죠. 영숙은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영자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아들들이 장성에서 떠나자 텅 빈 집만 남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손녀였어요. 사랑받는 손녀. 밥을 먹으면 맛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두 손녀를 서재로 불렀어요. 벽에 젊은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완성된 백금 목걸이를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이제야 약속을 지켰다. 영숙과 영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연희야.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92세의 노쇠한 몸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영숙과 영자는 병원 정원으로 박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나왔어요. 박 회장이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고 했거든요.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숙의 목에 걸린 완성된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박 회장이 두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영숙이 울먹였어요. 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희를 만나서. 영자가 박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저희랑 조금만 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오매불망 찾던 손녀들 만났잖아. 이만하면 됐어. 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흰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아빠 간다.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번 인생에서 참 좋은 회진이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두 손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박 회장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영숙과 영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짧았습니다. 3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3개월이 52년의 외로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최유라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20년. 유라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럴 수 없어.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두 자매는 결심했어요. 박 회장이 남긴 유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요양시설과 고아원에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 이름으로 기부할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외로움을 알아요. 할아버지 뜻을 이어서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자매는 저택 마당에 섰어요. 연희의 사진을 들고요. 엄마 잘했죠? 영자가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웃고 계시죠?
영숙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두 자매는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52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따뜻한 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끝내 만났으니까요. 인생의 가장 늦은 시간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회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핏줄도 마음도 세월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만난다고요. 52년이 걸렸어도 박 회장은 끝내 손녀들을 찾았습니다. 혹시 멀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찾는 그 사람, 그 마음, 그 화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보내세요.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